네, 안녕하십니까. 고난을 이겨낸 부산 음식의 서사, 오늘 강좌를 맡게 된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뵙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 부분들 다시 또 확인하고 이러면 되니까 오히려 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인문학 그리고 또 음식 인문학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과연 음식 인문학이란 뭘까? 그 이전에 인문학이라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인문학을 찾아보면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수식어를 좀 더 붙여줄 필요가 있는 게 인간의 관점에서라는 이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신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과학, 인문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이 되는데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신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음식 인문학도 그렇습니다. 음식 인문학 그러면 음식에 대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음식 인문학에서의 주체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그 음식을 선택하고 먹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음식 인문학이다라는 점을 좀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음식 평론가가 아니고 마칼럼니스트입니다. 마칼럼니스트라는 것은 이제 음식 인문학의 이전에 음식의 서사를 탐구하는 직업이 저의 역할인데 음식의 서사란 과연 뭘까? 우리가 요즘 이제 서사와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서사와 스토리텔링의 차이를 한번 우선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사란 결국 인과관계로 엮인 실제적이고 허구적인 이야기를 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가 타당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만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음식 인문학에서는 지금까지 음식이 인간이 선택되고 확산되어 왔던 과정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로 왔는지 실체적인 과정을 이제 밝혀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허구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야기죠.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자체라기보다는 이야기의 인과관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나 없느냐를 갖다가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맞아 떨어지느냐를 갖다가 우선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이야기 구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은 단어나 이미지나 소리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을 어떻게 외지 관광객들에게 알릴 것이냐, 이 알리는 과정이 스토리텔링의 과정이고 부산이 어떤 도시이며 부산 관광의 어떤 중심적인 관광지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내러티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을 하자고 하면서 자꾸 내러티브를,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서사는 사실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서사는 그 서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기업에서 상품을 홍보한다거나 그리고 도시를 홍보한다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홍보한다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스토리텔링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서울을 가는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을 가는 방식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빨리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과정이 스토리텔링의 어떤 창작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요즘 단체의 전화번호는 이제 1588이 붙죠. 국번이 붙는데 1588 국번이 붙는데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은 1588에 100번, 1, 2, 3, 4번, 3000번 이런 번호들은 한 번만 들어보면 금방 기억이 되죠. 금방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무엇을 하는 단체나 회사의 전화번호인지는 몰라도 이 번호 자체를 우리는 한 번만 들으면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번호들은 뭐죠? 비싸죠. 번호 하나당 몇 억에서 수십억을 호가할 정도로 번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번호들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 번호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럼 중간에 있는 번호들 한번 보십시오. 1588에 2424. 이건 직관적으로 누구나 들어봐도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588에 7788. 이거는 이제 7788이라는 어감이 칙칙폭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코레일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들은 번호 자체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번호 자체가 스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번호가 곧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죠. 대신 이 번호들도 왼쪽에 보이는 번호들만큼이나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자,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번호 1588에 8210이라는 번호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번호는 뭔가 일관되게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번호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번호 자체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 이 번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뭐죠? 싸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번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번호를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빨리 기억할 수 있도록,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면 이 번호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결국 번호에다가 번호 자체가 이야기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입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스토리를 입히느냐? 자, 이 번호는 원캐싱이라는 대부업체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캐싱은 끊임없이 이 8210에다가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죠. 82, 빨리, 10, 10분. 그러니까 우리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시면 10분 만에 빨리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광고도 모델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대출은 빨리 10분, 대출은 원캐싱,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8210이라는 의미가 없는 번호에다가 빨리 10분이라는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대중들에게 이 번호를 보다 쉽게 기억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결국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효과를 이뤄내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과 음식의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음식의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은 인과관계를 밝힙니다. 그렇게 밝혀진 스토리를 가지고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제가 이제 마칼럼니스트인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미싱 링크. 그러니까 이 원래 미싱 링커는 진화론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진화의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끊어진 고리들이 생깁니다. 그 끊어진 고리를 이제 미싱 링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먹는 모든 음식에도 사실은 이게 언제 탄생했고 여기 우리에게까지 온 과정이 미루어 짐작은 되는데, 그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거나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미싱 링크라고 하고, 제가 하는 본질적인 일이 바로 음식 서사에서 끊어진 연결고리를 찾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릴 부산 음식, 그 중에서도 고난을 이겨낸 이 음식의 서사에 대해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그 사실들 사이에서 끊어져 있었던 것들, 그 끊어진 고리를 연결해 준 그런 강의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1800,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에 동래부가 있었고 뭐 유구한 역사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부산을 얘기할 때는 1876년 1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876년 5월에 부산항이 개항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1876년을 기준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약 14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부산 음식은 매우 명확한 변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45년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떠난 이 부산은 결국 이제 원래 부산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남아있던 많은 재산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산이라고 하죠. 남아있었던 재산들, 그들이 남겨둔 재산들이라 그래가지고 적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부산은 비교적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시절을 구가하다가 한국전쟁이 발생하죠. 한국전쟁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부산은 도시 기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려들다 보니까 도시 기능 자체가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산은 도시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됩니다. 확대되다가 1863년은 무슨 해냐면, 부산이 바로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수출 주도의 가공 산업 위주의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하면서 부산이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3년에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 직할시가 이제 오늘날 광역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산은 성장해 왔고 현재에 이르는데, 이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 보면 부산은 꼭 음식을 낳습니다. 이를테면 1876년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산이 이전에 먹고 있었던 것은 뭐 기장 멸치젓, 그 다음에 명란젓 이런 것들을 먹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져온 게 이제 어묵이 처음 들어왔죠. 어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포국수가 일제강점기 말쯤에 구포국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는 돼지국밥과 밀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보면 자갈치 시장을 중심으로 꼼장어 골목이 뭐 형성된다거나 부산 시내 도심 곳곳에 이제 먹자 골목이 형성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먹자 골목이나 꼼장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이전에 전쟁으로부터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공간을 이동하게 되죠. 원래 원도심은 여기 지금 영도와 남포동과 중앙동과 광복동을 중심으로 한 이쪽이 원도심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가 되면 광안리 쪽으로 서서히 도시의 어떤 중심적인 도심의 기능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1990년대 들어오면 해운대 신도시가 생기고 센텀시티가 생기고 마린시티가 생기고 하면서 도심의 중심적인 기능들이 점점점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가는데 도시의 기능이 옮겨가면 반드시 따라서 뭐가 옮겨가냐면 결국에 외식 산업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식문화들도 사실은 원도심의 중심이었다가 점점점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옮겨가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원도심의 어떤 가치,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원도심으로 들어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주 옮겨갔던 시간에 비해서는 아주 더딘 시간들이 될 겁니다. 될 거고, 뭐 대략적으로 부산의 어떤 한 140여 년간의 부산 음식의 변천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는 것을 기준에 놓고 보면, 지금 1950년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구포국수로부터
이 먹자 골목까지 요 사이, 그러니까 1945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초까지의 어떤 그 부산 음식, 요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은 과연, 한국 전쟁은 과연 부산에 어떤 음식의 어떤 유산들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지도는 보시면 1929년에 일본인 사업가가 일본인 사업가들이 부산 상공일반이라는 일종의 그 상공인들의 주소록, 뭐 이런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상인들의 어떤 일본 기업가들의 주소록 같은 거. 우리 요즘 뭐 상공회의소 이러면 회원사 명부들 같은 거 만들죠. 그런 명부들을 만들면서 이 부산의 모습을 조감도를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이게 이제 1929년에 그렸는데, 이 지금 여기 보이는 부산의 모습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보이는 곳인데요. 이 모습은 1929년 당시의 부산의 모습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그려가고 싶었던 사실은 부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기 시작하고,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37년부터 부산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음 도시계획이 시작됩니다. 도시계획이 시작되면서 이런 모습을 갖춰가는데, 뭐 여기 보시면 중심은 이렇게 여기 부산역입니다. 부산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장교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연안부두가 이쪽으로 중앙동 쪽으로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부산 여객선 터미널과 부산역이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두산 공원이 있고, 여기가 지금 북항, 그리고 여기 남항, 영도 쪽에 남항 이렇게 있고, 뭐 복병산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저기 김해가 보이고, 여기 보면 구포도 있고, 이렇게 보면 거의 부산을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본 조감도인데, 이 지도는 이제 양옆으로도 훨씬 더 길게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제가 이제 요 정도, 왜냐하면 요게 이제 원도심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그려졌던 도시가 이제 순식간에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1937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부산을 도시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느냐면, 1965년, 그러니까 1937년에 시작해가지고 1965년까지 인구 4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근대식 혹은 현대식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차곡차곡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성지곡에 있는 상수원들, 성지곡 수원지라고 하는 상수원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심 기반 시설의 규모를 보면 그때 이 사람들이 원했던 도시의 규모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인구 40만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일본 사람들이 떠나고 부산이 해방이 됐을 때 실제 그때 부산의 인구는 약 2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2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자, 그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가던 도시에 28만 정도면 굉장히 여유로운 도시죠. 도시가 굉장히 여유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한국 전쟁이 딱 터지면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듬해인 1951년 일사후퇴 때까지 약 80만 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부산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정도를 예상했던 도시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도시의 기능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하천이 이를테면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오폐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졌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한국전쟁 당시에는. 뭐 판잣집이 지어지다가 판잣집도 이제 안 되니까 하천 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거적들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이런 집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초창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도 수용 공간이 이제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 산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삼복도로의 기원이 된 거죠. 기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 자체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뭘로 먹고 사냐면,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보통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투병을 직접 파견하고 그리고 뭐 물자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에 전투병을 파견은 안 하지만 그리고 전쟁 물자를 여러 지원해주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태국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막 지원을 해주고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 심지어 베트남 같은 나라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먹는 쌀 이를테면 찰기가 있는 쌀 우리가 이게 학명으로는 자포니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쌀은 이제 찰기가 있는 쌀인데 한국 사람들은 밥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찰기가 없는 쌀 이걸 학명으로는 인디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은 안남미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한국 전쟁 당시에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원조해 줄 때 그런 안남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지금 이게 이제 동남아에서 원조로 들어온 안남미가 부산항에서 하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리통에 쌀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이 안남미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었고 아무튼 이렇게라도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버텨와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뭐 번영이랄까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는 건데 적어도 우리는 지금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못 먹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냐면 요즘 보니까 주변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제 지인들이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이제 격리가 되는 외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격리되는데 그 격리된 사람들 혹은 코로나의 어떤 이 양성 판정이 의심돼 가지고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에게는 다 국가에서 이렇게 식품들을 주는데 그 식품들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살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 과정들이 도대체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음식들로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부두에서 하역 노동자들이 굉장히 하얀 무언가를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이게 보시면요 굉장히 하얀 거라 그래가지고 흔히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밀가루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밀가루가 아닙니다. 밀가루가 아니고 사실 이때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에게 지원된 먹거리, 식품, 필수적인 식품은 세 가지 흰 색깔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밀가루, 두 번째는 옥수수가루,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가루인데 이건 뭐냐면 전지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건조시켜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전지분유가 이렇게 배에 실려 가지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지분유를 배급을 해줍니다. 배급을 해줘가지고 이제 이 전지부위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 전지부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면 핫케이크를 만들거나 팬케이크를 만들거나 혹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재료를 사용하지만 이때는 이게 이제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이 전지부위를 이제 그 피난민들이 배급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옥수수가루를 같이 섞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루와 전지분유를 섞어가지고 끓이면 이게 뭐냐면 옥수수죽, 강냉이죽이 되는 겁니다. 강냉이죽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걸 그냥 우리가 밥할 때처럼 증기에 찌면 매우 딱딱한 떡이 아니고 굉장히 딱딱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빨고 있습니다. 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혹여라도 쌀이나 보리쌀이 구해지면 이 전지분유에 섞어가지고 죽을 끓여 먹습니다. 죽을 끓여 먹고 그래서 이 전지분유는 언제까지 들어오냐면요 한 60년대 초중반 이때까지 구호물자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 전지분유나 이런 우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저리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도 이때 이제 이 전지분유를 끼니로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질려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3대 아지매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는데 자갈치 아지매, 제척국 아지매, 깡깡이 아지매 이렇게 나오는데 이 3대 아지매들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역경을 극복해낸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 상징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자갈치 아지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갈치 시장에서부터 이렇게 뭐 부산말로 다라이 하나 놓고 그래가지고 자판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자갈치, 지금도 여전히 자갈치 시장은 자갈치 아지매들이 자갈치를 거의 이렇게 뭐 꼼장어 장사도 하고 횟집도 하고 생선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자갈치 시장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죠. 그리고 제첩국 아지매들은 주로 이제 낙동강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행정구역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사상구, 북구, 뭐 심지어 금정구까지도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낙동강에는 제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제첩이 많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지금 저기 사상 쪽 그리고 북구 쪽은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도심, 완벽한 도심으로 변해 있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전부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갈대밭이고 땅은 거의 이렇게 저기 수시로 물이 범람해 가지고 항상 젖어 있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농사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뭘 하며 사느냐 하면, 낮에는 낙동강에서 제첩해 가지고 이걸 밤새 끓여가지고 새벽에 이제 팔러 다니고, 저녁에는 뭐 하냐면 그 갈대밭에 있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갈대밖에 없죠.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전부 뭐 바닥 가는 자리도 만들고 뭐 광주리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부산 시내에 와, 이게 이제 시내에 와 가지고 판매하고 이러던 게 이제 지금 오늘날 부산의 사상구, 북구 이런 지역에 낙동강을 끼고 살던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제첩국 아지매도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 지역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런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곳 지금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있는 영도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깡깡이 아지매. 원래 영도는 조선업이, 근대식 조선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죠. 시작된 곳이고 점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영도 쪽은 나중에 수리 조선업이 활발하게 됩니다. 수리 조선업이라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항해한 배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수리해가지고 새 배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배가 먼저 들어오면 모든 배에는 운항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조개류나 따개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선체 표면에 들러붙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러붙으면 운항 속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점점점 쇠를 부식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수리조선소에 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배 표면에 붙어 있는 이런 조개나 따개비류를 떼내는 일입니다. 이걸 떼내는 첫 번째 작업은 진짜 무식할 정도로 이렇게 망치로 칠 수밖에 없죠. 그 치는 소리가 이제 깡깡깡깡 하면서 이제 이 영도 전역에 울려 퍼졌는데, 결국 그 일은 남성들이 했던 게 아니라 가장 거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했던 거고, 주로 이제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될 아지매들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깡깡이 아지매까지 해가지고 부산의 3대 아지매라고 부르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한 분을 더 이렇게 추가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구포국수 아지매라고 있습니다. 구포국수 아지매라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 구포에 이제 구포국수가 유명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텐데, 지금은 이제 국수가 어떻게 판매되고 있냐면 뭐 비닐 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이로 이렇게 국수를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제 국수가 판매되고 있죠. 이건 요즘의 모습이고, 옛날에 구포국수는 어떻게 팔렸냐면요, 국수를 만들면 거의 가내 수공업처럼 국수를 만들면 그 국수를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종이, 옛날에 이걸 이제 구포에서는 보로꼬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시멘트 포대 같은 종이 있죠. 그런 종이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만큼하게 말아가지고 이걸 이제 다라이에 얹어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구포에서 그 다라이를 이고 버스를 타고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구포국수 사이소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수가 판매되면서 부산에서는 이게 실제로 구포국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60, 70년대 중반까지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보릿고개가 있다 보니까 쌀을 이렇게 원하는 만큼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끼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국수로 때워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국수를 많이 먹어야 됐고 그래도 국수는 또 저렴한 왜냐하면 밀가루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자체가 원조 물자로 구호 물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밀가루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그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이것은 오늘처럼 우리가 집 근처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구포국수 아지매들이 다 국수를 일일이 팔러 다녔습니다. 팔러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마다 이 구포국수 아지매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갈치 아지매, 제척국 아지매, 깡깡이 아지매 이어서 국수 아지매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첫 번째로 그래서 역경을 이겨낸 음식, 고난을 이겨낸 음식의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게 이제 구포국수입니다. 구포국수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그 구포국수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국수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싼 식재료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싼 식재료였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수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어떤 국수가 바로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굉장히 비싼 국수였습니다. 비싼 국수였는데 그럼 어떤 국수였느냐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조선시대 때 문헌에 나오는 모든 국수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니고 모든 국수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고 여러분들 혹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 이야기를 시로 굉장히 많이 녹여냈는데 백석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음식 명칭 중에 하나가 국수입니다. 백석의 시에는 냉면 이런 거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국수입니다. 그리고 그 국수 역시 바로 메밀가루로 만든 메밀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던 국수는 사실은 밀가루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전부 메밀가루로 만들어 먹었고 그러면 아예 안 먹었느냐? 아니죠.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밀가루를 먹었는데 밀가루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귀한 식재료냐면요. 밀가루는 건조한 지형에서 잘 재배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밀 재배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밀 재배가 어디서? 지금 그냥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한 나라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집트. 여러분 오늘날 이집트를 생각하시면 이집트에서 일테면 논농사를 짓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제 밀 농사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밀이 잘 안 됩니다. 왜?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너무 습한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물을 가두어서 재배하는 쌀 농사가 주된 농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밀이 귀했던 겁니다. 밀이 재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밀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가 아니어서 밀 재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시대 때 보면 원나라의 관리가 고려를 방문해가지고 고려를 방문하고 쭉 둘러봤던 것을 돌아가가지고 일종의 기행문을 씁니다. 그 기행문이 고려도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행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라의 소맥의 산출이 적어서 경동도에서 사업으로 그 값이 비싸서 성내에서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고려에는 소맥의 산출이 적다. 즉 밀가루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서 경동도, 오늘날의 산동지방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밀의 산출이 적어서 산동지방에서 사업으로, 즉 뭡니까? 수입이죠. 수입품입니다. 엄청난 고가의 수입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 쓰냐? 결혼식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 미혼 남녀를 만나면 이렇게 묻죠.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고.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된 속담이냐면 바로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밀로 만든 국수를 결혼식 때 대접하다 보니까 결혼식은 곧 국수를 대접받는 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성내에서만 쓰고 오늘날 우리가 이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가 사실 요즘 결혼식 하는데 국수 주는 데 없죠.
없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국수 언제 먹여줄 거냐고 묻는 것은 바로 이 오랜 전통, 약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밀이 귀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노걸대라는 것은 뭐냐면 개성상인, 예전에 개성상인 유명하죠. 보면 상인들이 개성상인들이 가지고 팔았던, 수출했던 제일 첫 번째 품목이 뭡니까? 고려 인삼입니다. 고려 인삼을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이 돼야죠. 언어가 통해야죠. 그래서 노걸대라는 이 책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까지 개정 증보판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날 중국어 회화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상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회화, 중국어를 가르치는 책인데 이 노걸대라는 책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고려인은 순면을 먹는 습관이 있다. 순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생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러니까 국수를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국수를 뽑는데 그래서 우리 고려인은 순면을 먹었다. 이때 순면은 뭐냐면 밀가루로 만든 생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밀가루가 산출이 적기는 하지만, 즐겨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에서 밀가루의 소비량을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거, 수입을 해오면서까지도 밀가루가 많이 소비를 했던 게 또 하나의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만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는 만두를 굉장히 즐겨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의 소비량이 많아가지고 이 당시에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세종 5년 1월 1일자 기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또 나옵니다. 큐슈 총관 원희준이 소면 30근을 예물로 바쳤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국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소면이라는 건 뭐냐면 말린 국수입니다. 말린 국수였고 이 말린 국수를 이제 큐슈 총관 원희준이 세종에게 새 선물로 바쳤던 거죠. 30근을 바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이 국수가 겉면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때까지는 겉면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이게 세종에게 선물로 바칠 정도로 그냥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문헌상으로 보면요. 세종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겉면을 가장 처음 드신 분은 세종대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면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기 시작하는 건데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은 밀농사가 잘 안 되는 나라, 한반도는 나라였는데 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수탈해가죠. 제일 많이 쌀을 제일 많이 수탈해가고 연근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산물들도 수탈해가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 밀가루를 많이 먹었죠. 대표적인 음식이 우동을 먹기 위해서는 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 전역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밀농사가 가능한 곳을 찾아냅니다. 찾아내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남한에서는 잘 안 되고 보니까 어디서 잘 되냐 보니까 여기 지금 북한의 황해북도에 있는 사리원이라는 곳에서 밀 재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량의 밀밭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밀을 재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리원에서 재배된 밀을 이제 수탈해 가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1930년대에 일본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지도책에 있는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지방조선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일종의 일본 한 지방으로 본 거죠. 본 거고 그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경부선은 1905년에 개통됩니다. 바로 경부선은 여기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의선은 뭐냐면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의주입니다. 여기 왼쪽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가 신의주인데 신의주에서 서울까지를 연결하는 철도를 경의선이라고 이게 1906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경의선이 1906년이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융희호라는 특급 열차가 운행을 합니다. 이것은 1908년부터 운행을 하는데
이 625가 굉장히 재밌는 기차인 게 뭐냐면 625의 출발역이 어디냐면 부산역입니다. 그리고 625가 도착하는 역이 어디냐면 신의주역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부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의주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이제 1908년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신의주에서 출발해서 이 서울까지 오는 과정에 여기에 사리원이 있습니다. 요 중간쯤에. 그러다 보니까 요 경의선을 타고 일단 사리원에서 재배된 밀이 그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온 다음에 서울에서 경부선을 타고 밀은 다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구포역까지 오는 겁니다. 구포역까지 오는 거죠. 구포역까지 오면 이게 다시 이제 실려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까지 건너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을 재배하자마자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밀을 재분해가지고 밀가루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무게도 줄어들고 그리고 피해도 적습니다. 이를테면 밀 그 자체를 가지고 잘못 운송하다 보면 밀의 수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반 과정에서 썩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밀을 재분하는, 그러니까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공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재분 공장은 규모도 커야 될 뿐더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분 공장들은 처음에 어디 생기냐면 북한 지방에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 시설들이 북한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 시설이 거기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남한에는 거의 재분 공장들이 안 들어서다가 이제 구포에 밀이 도착하면서 이 밀을 재분해 가지고 일본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구포 지역에 재분 공장들이 생깁니다. 재분 공장들이 일본 자본에 의해서 재분 공장들이 생기면서 이 구포에 도착한 밀을 재분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죠. 근데 그 일본 공장들 틈바구니에서 또 1941년에는 남선곡산이라는 한국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분 공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포에서는 이렇게 재분업이 발달하게 되죠.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재분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재분업이 발달하니까 이제 밀가루가 풍족해지는 겁니다. 밀가루가 풍족해지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이제 면을 만드는 거죠. 밀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보통 이제 구포국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음식이나 식재료의 명칭 앞에 어떤 지역명이 붙는 경우, 예를 들면 구포국수, 그 다음에 우리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횡성한우 뭐 이런 거 붙는 거 있죠. 이걸 전부 다 지리적 표시제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지리적 표시제라고 부르는데, 지리적 표시제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에다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성녹차, 이거는 보성에서 재배된 녹차로 만들어져야만 보성녹차라고 붙일 수 있고, 보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녹차는 보성녹차라고 못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횡성한우, 그냥 횡성 지역에서 키운 소, 그리고 횡성 지역에서 도축한 소에만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순창고추장, 고추장은 그러면 이런 고추장은 조금 1차 가공식품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고추장을 순창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순창에서 고추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창 고추장이라고 할 때는 고추장을 만드는 가장 주된 재료인 고춧가루와 그리고 메주를 만드는 콩을 순창 지역에서 60% 이상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순창 고추장이라는 지배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쉽게 여러분 이거 말씀드릴게요. 부산 어묵. 부산 어묵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산 어묵, 그럼 부산에서 만들어진 어묵에만 부산 어묵을 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만들어도 부산 어묵이에요. 대구에서 만들어도 부산 어묵입니다. 누구나 부산 어묵을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부산 어묵은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묵을 만드는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 생선이죠. 근데 생선인데 부산 어묵을 만드는 생선, 더 정확하게는 그 생선을 으깨서 만든 어묵의 재료인 연육, 이 연육은 99%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어묵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어묵을 만드는 원재료가 90% 이상이 수입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부산 어묵은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산 어묵이라고는 하지만 부산에서 안 만들어도 부산 어묵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구포국수 또한 그렇습니다. 자, 구포에서 국수를 만들어요. 자, 근데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밀은 사리원에서 오지만 밀가루는 어쨌든 구포에서 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구포국수는 먼저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산 어묵하고는 좀 다른 형편입니다. 등록을 못한 거예요. 등록을 못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미 부산 구포국수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구포에서 국수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외지로 나가면서 구포국수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건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기도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제 구포에는 그 많던 국수 공장이 사라지고 국수 공장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구포국수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재밌는 것. 자, 우리가 구포국수 하면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죠. 쫄깃하다는 겁니다. 쫄깃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식소다, 가성소다 이런 거 좀 섞으면요. 면은 얼마든지 쫄깃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 화학 첨가물들이 없을 때는 과연 왜 구포에서 만들어진 국수는 쫄깃했을까? 자, 여러분. 국수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게 롤러만 한 대가 있으면 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 롤러에 계속해서 반죽을 통과시키면 이 롤러에 이제 여기 보면 롤러에 그 밀가루가 통과하는 폭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밀가루가 처음에는 굵은 반죽이 나왔다가 갈수록 이 반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얇아지겠죠. 그럼 이 얇아진 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자르는 커팅 기계를 쫙 지나가면 이렇게 이제 국수 가닥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닥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말리면 합니다. 이게 이제 국수를 만드는 전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국수는 사실은 이 과정 반죽을 해가지고 롤러에 미는 이 과정들은 아무런 변별력이 없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말리는 과정에서 국수의 특징이 만들어지는데 구포국수가 유명해진 것은 이 말리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리는 과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포에서 국수를 말리면 왜 쫄깃해지냐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음식을 읽을 때는 요즘 지도보다는 고지도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도는 도로나 행정구역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예전 지도는 전부 뭘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형을 중심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음식이 어떻게 그 음식이 그 지역에서 탄생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고지도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중심에 이제 동래성이 있죠. 저 동래 쪽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좌수영, 이게 지금 수영 쪽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 이제 해운대 쪽이고, 이게 여기가 수영강입니다. 수영강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부산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부산역하고 남포동, 강북동 요쪽이 있는 겁니다. 있고, 요 맞은편에 있는 여기가 영도죠. 영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쪽으로 쭉 따라오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쪽 끝이, 서쪽 끝이 다대포입니다. 다대포인데, 다대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즘은 이제 그 낙동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곳이죠. 이 남해바다가 만나는 곳인데, 요 중간쯤에 요즘 뭐가 있습니까? 을숙도 그 뚝이 있죠. 을숙도 하구원이 있죠. 하구원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하구원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죠. 물이, 썰물일 때는 강물이 쭉 빠져나갑니다. 그죠? 강물이 쭉 빠져나갑니다. 그럼 밀물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 강은 어떻게 됩니까?
밀물일 때, 썰물일 때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 이런 구역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수역이라고 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역을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수역에서 제일 많이 자라는 게 생물이 뭐냐면 제첩입니다. 제첩. 그래서 여기가 제첩이 유명했던 거죠. 유명했던 건데, 자 보시면 이 바닷물이 쭉 들어올 때는,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물만 들어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강을 타고 올라올 때는 바닷바람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바닷바람에는 당연히 뭐가 섞여 있겠습니까? 염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닷바람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가 구포입니다. 여기가 구포. 구포인데 요 산이 보이시면요, 바람이 이렇게 딱 오다가 산에 딱 부딪힙니다. 산에 딱 부딪히면, 구포는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어가지고 요 산에 부딪혀가지고 바닷바람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천이 보이죠. 강과 만나는 지류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하천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항상 약간 물안개, 아지랭이 같은 것이 이 지역에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다 보니까 습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습한 동네라는, 습한 동네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형이 오늘날 구포국수를 쫄깃하게 만들어줬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제 국수를 딱 잘라놓은 단면입니다. 딱 잘라놓은 단면인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수 가닥을 쫙 뽑아가지고 햇볕이 좋은 데서, 건조한 데서 국수를 말려야 국수가 잘 마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건조한 데다가 국수를 말리면 물론 국수가 잘 마르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국수를 건조한 데서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국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그림처럼 국수를 말린다고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이 바닥이 어떻게 되냐면, 국수가 가지고 있던 수분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물이 흥건한 겁니다. 건조한 데서 국수를 말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구포같이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지류가 흐르고 하천이 흐르는 습한 동네에서, 하지만 햇볕은 좋은 이런 습한 동네에서 국수를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수를 탁 말리면 국수가 이 외부 공기하고 국수가 숨을 쉬면서 늘었다 줄었다 수축을 반복합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국수가 쫙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냐면, 구포에서 국수를 말리면 처음에 국수의 굵기가 100이라고 치면 말리고 난 다음에 국수는 70에서 80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건조한 곳에서 국수를 말리면, 처음에 말릴 때 국수의 표면적의 부피가 100이라고 하면 국수가 마르고 나서의 이 표면적의 부피는 90에서 9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건조한 데서 말렸을 때 국수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왜 구멍이 뚫려 있냐면, 그 구멍이 다 뭡니까? 물이 있던 자리거든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대신에 구포에서 국수를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단면을 탁 잘라서 보면 단면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물이 빠져나간 자리가 아니라 물은 증발해버리고, 그러니까 공기 속으로 물이 증발해버리고 국수에는 딱 그 밀도, 밀가루의 밀도만 딱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떨 때 딱 표가 나냐면, 국수를 삶아보면 압니다. 자, 끓는 물에 국수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건조한 곳에서 말린 국수는 처음에 국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빈 공간에 물부터 채웁니다. 뜨거운 물이 그 국수 빈 공간들을 채워나갑니다. 그러면 이 국수들은 다 삶고 나서 아무리 차가운 물에 국수를 씻어도 원래 지가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물을 국수가 품고 있기 때문에 국수가 금방 퍼져버리죠. 근데 구포에서 이 습한 곳에서 말린 국수들은 이렇게 딱 삶아 놓으면 얘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쫄깃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포국수가 오늘날 쫄깃한 국수라고 만들어지게 된 거고, 사실 아까 여러분 제가 전지분유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막 그렇게 오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포대에다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저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 포대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로 재분된 밀가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밀을 주면 그걸 재분해가지고, 이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국에 배급을 했던 거죠. 부산항, 여러분 지금 여기 부산에서 어디죠? 우리 그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부두로 쪽으로 달리다 보시면요, 제분 공장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뭐 곰표, 뭐 대한제분,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다 밀가루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밀이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데다가 제분 공장을 짓다 보니까 부산에 큰 제분 공장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밀가루가 흔하다 보니까 구포에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다 말렸습니다. 구포에서 이런 식으로 다 말려서 판매를 하고 하면서 이제 구포국수가 국수 아지매들을 통해서 부산에 또 이렇게 전파되고 이랬는데, 이 구포국수를 보시면 제일 좀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국수를, 여러분 이렇게 말린 국수를 이제 착 눕혀가지고 이렇게 큰 그 두껍고 네모난 칼로 이렇게 국수를 자릅니다. 적당 우리가 먹는 길이 요 정도, 한 30cm 정도로 이렇게 국수를 자르는데, 국수라는 게 바싹 마르고 나면 워낙에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수 공장이나 국수 만드는 데 가면 항상 이런 부스러기들을 포대에 쌓아가지고, 요렇게 쌓아서 포대로 실어가지고, 이건 어디다가 보내냐면, 이거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육 농가에 소 사료하고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같이 이제 소나 돼지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축산 양돈 농가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근데 서글픈 얘기가 뭐냐면, 이걸 이제 구포의 사람들은 파는 거는 못 먹으니까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렇게 국수를 만들다 떨어지는 이런 부스러기들을 먹었던 거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포 사람들이, 구포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국수를 젓가락으로 먹어보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습니다. 왜? 이런 부스러기들은 젓가락으로 먹을 수 없었고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구포 사람들의, 오늘날 우리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구포 사람들의 일종의 애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구포국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여러분 이렇게 구포국수 한 그릇 보시면 아마 이런 그 사연들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 왜 오늘날 이제 구포국수가 부산 사람들에게 각별한 음식이 됐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구포국수가, 이 구포가 국수로 유명해지면서 또 하나의 재밌는 결과물을 하나 놓게 되는데요. 사리원에서 만든 밀이 이제 구포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구포역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 밀이, 여러분 그 밀을 사용하기에, 뭐 밀 그러면 우리가 빵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밀이 제일 활용도가 좋은 곳이 어디냐면 술을 만드는 곳입니다. 술을 만들 때 뭐 맥주 여러분 생각하시면 밀맥주, 요즘 독일에서 만드는 밀맥주 이런 것들, 밀로 맥주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밀맥주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밀로 만든 누룩입니다. 밀로 만든 누룩인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요, 구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구포에서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화명동 쪽에서 이렇게 산 쪽으로 올라가면 산성마을이 나옵니다. 산성마을이. 그래서 구포에서 밀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성마을까지 밀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산성마을에서는 이 밀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오늘날 이 밀누룩으로 만든 산성막걸리입니다. 원래 산성막걸리의 역사는 한 400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 산성막걸리는 이 밀이 구포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밀누룩이 아니었고 보리누룩으로 막걸리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밀이 구포에 도착하니까 보리보다 훨씬 좋은 밀을 가지고 이제 산성마을에서는 바로 이 통밀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통밀을 갈아서 이걸 반죽해가지고 누룩을 만듭니다. 누룩을 만들어서 이 누룩실입니다. 누룩실에서 누룩을 만들어서 이런 환경, 지금 이렇게 약간 피자 도우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말리는 거죠. 말리는데 이 말리는 공간은 누룩을, 곰팡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덥고 습해야 됩니다. 습한 거는 여기가 바로 이
이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습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더워야 되니까 여름에도 사실은 여기는 연탄불을 피워둡니다. 연탄불을 피워두면 이제 덥고 습한데 곰팡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누룩에 곰팡이가 붙죠. 이게 지금 보시면 누렇게 보이는 이게 전부 다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가 결국은 오늘날 그 산성 막걸리 특유의 산미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 맛이 느껴지는 맛있는 산성 막걸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하는, 사실은 이것도 결국에 태어난 그 근원을 따져보면 구포국수와 산성 막걸리는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요? 배다른 형제? 뭐 같은 그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두 번째 음식은 돼지국밥.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은 돼지국밥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그 부산에는 간판에 돼지국밥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음식점이 한 7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국밥집들은 이 돼지라는 걸 다 뗍니다. 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국밥 이러지 무슨 돼지국밥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음식점들까지 치면 부산에서 돼지국밥 전문점은 한 1000여 곳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돼지국밥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없고 그만큼 부산은 이제 그 돼지국밥은 부산의 어떤 향토 음식으로 정착을 했는데, 그럼 사실 부산만 돼지국밥을 먹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돼지국밥은 동해 쪽으로 가서 보면 저기 포항이나 강구, 영덕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안을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부산을 거쳐가지고 서해안까지는 뭐 여수, 순천, 목포 이런 곳까지, 심지어 다시 또 꺾어가지고 서해를 올라가가지고 저기 전주에서까지 다 돼지국밥을 먹습니다. 먹고 사실 돼지국밥과 순대국밥의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순대국밥까지 치면 사실은 서울이나 그 다음에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서까지 순대국밥은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부산의 향토 음식이냐? 아니고 돼지국밥은 원래 이제 해안가에서 많이 먹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거쳐서 저기 여수, 순천, 목포 거쳐가지고 쭉 서해안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안가에서 돼지국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어떤 특징, 그리고 돼지라는 가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한번 먼저 돼지와 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소는 우리 민족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가축이죠. 가축인데 일단 소는 너무너무 좋은 녀석인 게, 소는 절대로 사람이 먹는 걸 안 먹습니다. 소는 뭐 먹죠? 소는 풀을 뜯어 먹거나 여물을 먹죠. 여물을 먹는데, 그래서 이제 소는 사람이 먹는 걸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대신 또 소는 뭘 합니까?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농경민족에게는 이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이런 평야나 큰 논들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쟁기도 끌어줘야 되고, 소가 무거운 짐들도 옮겨줘야 되고, 그리고 또 소가 방아를 돌려가지고 뭐 방아도 찧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소가 다 하고, 그렇게 평생 일만 하던 소가 결국엔 죽으면 뭘 남깁니까? 고기와 가죽을 남겨주죠. 그래서 소는 정말 인간에게 이로운 가축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돼지는 절대 풀 안 뜯어 먹습니다. 돼지는 뭐 먹습니까? 돼지는 죽어도 사람이 먹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뭘로 키웁니까? 잔반으로 키우죠. 잔반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전쟁하면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꿀꿀이죽 얘기가 나오죠. 꿀꿀이죽 얘기가 나오는데, 꿀꿀이죽이 뭐냐면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는 리어카에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 하나 딱 그 고정시켜가지고 큰 식당들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남은 음식들, 이것들을 다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이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이걸 끓입니다. 끓여서 그걸 한번 끓여가지고 이걸 돼지를 먹여서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가 먹는 거를 죽이다. 그래서 꿀꿀이죽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 때는 이걸 돼지에 먹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 돼지를 먹이던 죽을 사람이 먹어서 그래서 이게 꿀꿀이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슬픈 역사가 있는데 이게 이 돼지는 꼭 사람이 먹는 걸 먹는데 또 한 가지 돼지가 혹시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돼지는 일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돼지를 키웠느냐? 사람이 먹는 걸 나눠줘야 되고 일도 안 하고. 근데 돼지는 죽어야 비로소 존재감을 발휘하죠. 왜? 고기를 제공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 그럼 소를 키우지? 자, 이런 거죠. 소를 키우고 싶긴 합니다만은 소는 농사를 지을 땅이 있을 때만 소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소를 먹일 풀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안지방은 농경지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안지방은 전부 다 이렇게 텃밭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를 건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기는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해안지방에서는 집집마다 돼지를 꼭 한두 마리씩 키웁니다. 사람이 먹는 걸 나눠 먹이면서까지 애지중지 키우죠. 그러면 그렇게 집집마다 키우는 돼지들에게는 이름이 붙죠. 어떻게? 너는 첫째 시집갈 때, 너는 둘째 장가갈 때. 자, 경조사에 쓰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조사에 쓰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니까 우리는 잔치할 때 혹은 장례식 때 이게 다 돼지를 쓰기 위해서 그런 잔치를 대비해 가지고 돼지를 키우거든요. 키우는데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돼지들은 보통 몇 킬로 정도까지 크냐면요. 한 120킬로까지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즐겨 드시는 삼겹살 혹은 뭐 수육, 그다음에 뭐 목살, 그다음에 뭐 족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우리나라 돼지는 삼원교잡종이라고 합니다. 삼원교잡종. 삼원이 뭐냐면 세 가지 종류의 돼지를 섞어서 만들어낸 잡종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섞느냐면 요크셔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랜드레이스라는 돼지가 있습니다. 얘는 덴마크 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요크셔는 다산성, 새끼를 많이 놓습니다. 그 다음 랜드레이스는 포유 능력, 잘 키우는 거죠. 잘 키웁니다. 요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1대 잡종을 만듭니다. 요크셔의 Y와 랜드레이스의 A를 따가지고 YL 종을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듀록이라는 돼지가 있는데 얘는 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맛까지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YL에다가 듀록의 D를 합쳐가지고 YLD라는 삼원교잡종 이 돼지를 만드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먹는 돼지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돼지입니다. 어떻게 훌륭하느냐? 일단 얘는 새끼를 몇 마리를 놓느냐면 한 13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놓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놓는 거죠. 그리고 포유 능력 정말 빨리 큽니다. 얼마나 빨리 크냐면요. 자, 돼지를 도축하는 그 적정한 중량을 도축 중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면 돼지를 잡느냐면 120킬로 정도 되면 돼지를 잡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새끼 돼지가 얘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120kg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얼마를 키우면 새끼 돼지가 120kg까지 성장하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6개월만 키우면 됩니다. 엄청난 속도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YDL 우리가 먹는 이 삼원교잡종은 많이 놓고 그리고 빨리 크고 심지어 맛도 좋은 겁니다. 이런 돼지를 오늘날 우리가 먹는 돼지인데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돼지. 과거에 이런 돼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발소 그림에는 항상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옛날에 돼지가 있으면 새끼들이 젖을 빨고 있고 그러니까 얘만 하더라도 벌써 새끼를 한 10마리 가까이 놓은 거죠. 이건 이제 뭐냐면 사람들의 바람이 그림에 투영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키우던 우리 토착종, 우리나라에서 키우던 돼지는 바로 요런 돼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흑돼지라고 얘기를 하죠. 흑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돼지는요. 정말 열심히, 정말 애지중지 아무리 많이 먹이고 아무리 오래 키워도 60kg 이상 안 큽니다. 네, 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크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새끼를 몇 마리를 놓냐면요. 정말 많이 낳아봐야 4마리밖에 못 낳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키우던, 우리가 옛날에 집집마다 키우던 그런 돼지였습니다. 돼지였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를테면, 우리 집에 큰아들이 장가 간다 그래가지고, 잔칫날에 얘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돼지를 잡으면 살코기가 나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60kg를 잡으면 다 살코기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돼지 머리를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뼈, 내장, 이런 거 다 빼버려야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살코기가 나오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0kg짜리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30kg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자, 고기 30kg, 고기 30kg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4사람 정도가, 그 야영을 간다. 혹은 뭐 캠핑을 간다. 그래서 고기 한번 구워 먹자. 그러면 고기를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 1인당 200g씩만 먹어도 800g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4명 중에 좀 많이 먹는다 그러면 고기는 한 1kg 정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이 먹는 게 1kg면 그러면 30kg면 몇 명이 먹을까? 120명? 120명이 먹나? 40명. 그 정도 나오겠네요. 120명 정도인데 이게 잔치할 때 되면 수백 명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고기만 먹여서는 안 되다 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고기 맛을 좀 보고 국물 맛을 좀 보게 해주려면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고아야 되는 겁니다. 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고기 몇 점 건더기를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몇 년씩 키운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돼지국밥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돼지국밥은 이 경조사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잔치 때 돼지를 잡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돼지를 잡아서 어떻게 국수를 대접하는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있는 거죠. 제주도의 고기국수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고기국수도 바로 잔칫날 손님들을 대접하고 장례식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제주도의 고기국수거든요. 그래서 돼지는 철저하게 이 경조사 때 쓰기 위해서 집집마다 키웠고 예전에 우리 돼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생산성의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고기를 대접하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국을 만들어서 돼지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왜 돼지가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왜 부산에서 그럼 한국전쟁과 더불어서 돼지가 부산의 향토 음식이 됐을까?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건 아시죠? 이를테면 우리 영남과 호남 이렇게 나누는 거. 이 방식은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지역을 나누는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지역을 나누는 방식이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크게 이제 서울이 있는 곳을 경기라고 합니다. 경기라고 하고 오늘날 충청도 지역을 호서지방이라고 하고 전라도 지방을 호남지방이라고 오늘날 경상남북도를 통틀어 가지고 영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 쪽을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한 번씩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관서지방입니다. 관서지방인데 이 관서지방에 포함된 곳이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평양이고, 그리고 해서지방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오늘날 어디냐면 개성입니다. 그래서 평양은 관서지방, 개성은 해서지방에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지방, 요건 서울이 있는 곳이죠.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게 조선시대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조선시대 때 가장 중심지는 왕이 살던 서울이, 한양이 있던 경기지방이 가장 핵심 지역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음식이 가장 발달된 지역은 경기지방이 아니고 사실은 평양이 있던 관서지방입니다. 관서지방이고, 관서지방 사람들은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났고 음식에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관서지방 사람들은 경기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임금이 살고 조선시대 사대부가 모두 모여 사는 경기지방 사람들 음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후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만큼 관서지방 사람들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지방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역들 중에서 가장 음식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뛰어나서 이 관서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음식 솜씨가 뛰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잘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 닭, 꿩 등등을 가지고 우려내 가지고 국을 만드는 거, 국물을 만드는 걸 정말 잘했습니다. 그 솜씨가 너무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뭡니까? 평양 온반, 평양 냉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서지방 음식입니다. 그랬는데 이 관서지방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난을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난을 내려오는데 다 누가 내려오냐면 평양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왜 평양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냐면 아까 저기 기차 노선도를 제가 보여드렸죠. 평양 사람들은 대부분 육지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차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기차를 한번 탄 이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 데까지 가야죠. 전쟁이 터진 데서 제일 먼 데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다 어디 종착역인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적으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내려온 사람들, 부산에 첫 번째로 발을 디뎠던 피난민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서지방의 그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북한에 있을 때 왜 먼저 내려왔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좀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가, 지주 이런 계급들이다 보니까 북한 당시 이제 김일성 정권에서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어떡하든. 그래서 부산에 와서 정착했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상업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재력도 있고 상업에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점령한 곳, 그러니까 이분들이 털을 잡은 곳이 바로 국제시장이었거든요. 국제시장이 대부분 이 관서지방 사람들이 이제 털을 잡게 됩니다. 적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뭐냐면 돼지국밥을 사람들이 먹긴 하는데 맛이 너무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솜씨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쟤들이 저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잘하던 솜씨대로 돼지국밥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서지방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돼지국밥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집 중에 하나가 범일동에 있는 할매 돼지국밥입니다. 할매국밥의 창업주인 그 할머니가 원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피난 내려와가지고 이 양반이 부산진 경찰서에서 사원으로 일하셔가지고 한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범일동에서 국밥집을 차려가지고 올라갔고 그 집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부산이 보시면 부산의 돼지국밥들은 굉장히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스타일이 왜 그러냐면 그게 전부 관서지방 사람들의 솜씨가 곁들여지면서 원래 돼지는 뼈하고 내장하고 넣어가지고 푹 한꺼번에 끓여내는 건데 이게 관서지방 사람들은 뼈를 넣었다가 좀 우려낸 다음에는 뼈를 빼고 그 다음에 살코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살코기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뽀얗던 그 고기 국물의 빛깔이 투명하게 변해요. 곰탕처럼 변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부산 사람들의 솜씨가 아니었고 전부 관서지방 사람들의 솜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솜씨가 곁들여지면서 부산의 돼지국밥은 어떤 스타일을 갖게 됐냐면 단조롭지 않다는 거죠. 집집마다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부산은 돼지국밥이라는 한 가지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긴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스타일의 국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부산하면 이제 돼지국밥으로 떠오르는 거고 다른 지역에 가시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돼지국밥집들은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라도에 가면 순천에는 돼지국밥 거리가 있고 전라도 한평에는 또 한평국밥이라고 그래서 부산 돼지국밥보다 훨씬 더 진한 국밥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한 가지 스타일이라는 것 뿐이죠. 그래서 부산이 오늘날 돼지국밥의 어떤 중심 지역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서지방의 사람들의 어떤 솜씨가 곁들여져 가지고 오늘날 부산 그럼 돼지국밥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돼지는 절대 사람이 먹는 걸 먹는다 그랬잖아요. 돼지는 절대 풀 안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한테 사람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돼지한테 나눠줄 게 없죠. 그럴 때는 돼지를 결국 뭘로 먹이면서 키웠습니까? 바로 인분이라도 먹였죠. 그런 게 뭡니까? 제주도의 똥돼지. 그래서 제주도에 혹시 여러분 제가 다른 그림도 있는데 그게 너무 적나라해 가지고 이거 닥지 공예로 만든 이 그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돛통시라고 하죠. 돛이 뭐 제주도 말로 돛통시는 돛은 돼지고 통시는 변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 집이 곧 인간에겐 변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볼일을 보러 가면 돼지가 막 쫓아옵니다. 왜? 먹을 게 곧 생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돼지가 자꾸 오니까 사람이 일 보는데 굉장히 거슬리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그 화장실에는 항상 이렇게 작대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돼지를 이렇게 치워가면서 볼일을 봐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제주도만의 문화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일본의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아마미라는 섬에 그 19세기 향토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그나마 귀여운 수준이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기는 보면 지금 뭐 멧돼지입니다. 이건 우리처럼 집돼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돼지를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작은 돼지들은 그냥 이렇게 일 보면 막 주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해안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굳이 돼지를 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역시 고기를 구할 방법이, 이렇게 돼지를 키우지 않고서는 고기를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키웠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에 부산에 돼지국밥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제주도의 고기국수입니다. 제주도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후쿠오카, 일본의 후쿠오카 쪽에 가면 돈코츠 라면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돈코츠가 이 돼지 뼈를 얘기합니다. 그 돼지 뼈를 구하는 돈코츠 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오키나와에 오키나와 소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키나와 소바도 마찬가지로 돼지 육수에다가 삼겹살이나 이 돼지 뼈가 붙은 등뼈를 이렇게 고명으로 등뼈살을 고명으로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대만에 가시면요, 대만의 타이쭝이나 카오슝 쪽으로 가면요, 대만 남부 지방으로 가면 이런 걸 저각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돼지국밥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국물도 돼지 육수고 건더기도 돼지 살코기를 건더기로 주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밥을 말아 먹는데 이 대만에서는 쫑스라고 해가지고 그 찹쌀밥을 이렇게 나뭇잎에 산 찹쌀밥을 쪄가지고 이걸 이제 이 국물하고 찹쌀밥하고 같이 먹습니다. 먹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것도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인데, 이걸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방, 그 다음에 여기 오키나와, 그 다음에 여기 대만, 여기에 중국 상하이가 있는 곳이죠. 상하이가 있는 곳인데, 요 지방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바다를 이스트 차이나시, 동중국해라고 합니다. 동중국해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음식들을 이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돼지국밥, 고기국수, 돈코츠 라면, 그 다음에 아마미 군도, 아까 저기 돼지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오키나와 소바, 대만의 저각탕, 이걸 딱 놓고 보면 여러분, 자,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표시한 것은 제가 직접 가서 현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것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제가 만약에 이제 대만을 건너가지고 중국 본토를 가가지고 하면 다 이 점이 찍힙니다. 어디까지 찍히냐면 이 산동반도까지 다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점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는 돼지국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식문화라기보다는 이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해안지방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식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방식도 똑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키웠던 목적도 똑같고, 그리고 그걸 먹는 방식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이 놓고 봤을 때, 부산이 어쨌든 지도를 놓고 보기에 따라서 부산은 이 동중국해의 굉장히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돼지국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동중국해를 놓고 보면요, 돼지국밥이라는 음식은 굉장히 확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동중국해 주변 국가들 혹은 주변 지역들을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의 서사를 밝혀낸다라는 과정들은 이런 과정들입니다. 단지 과거의 것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미루어 함께 고민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돼지국밥만큼이나 돼지국밥은 제가 관서지방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밀면은 또 다른 같은 전쟁이 낳은 음식이긴 한데 밀면은 또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먼저 보시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부산의 대신동 쪽에서 살았는데 집에 그냥 일상적으로 집에서 먹는 음식들은 대신동에 있는 주변의 시장에서 이렇게 장을 봤지만 예를 들어 제사가 있다든가 명절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좀 큰 시장인 부평동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부평동 시장에 가면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아주머니들입니다. 왜 뜬금없이 부산의 부평시장에서 함흥식 식혜를 파는 아줌마들이 지금은 이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2분 계셨습니다. 재작년인가 이때. 지금은 이제 몇 분까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부평시장 곳곳에 이렇게 다라에 하나 놓고 식혜, 함경도식 식혜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 아줌마들이 부산에 와서 이러고 있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그 궁금증을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음식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 과정을 풀게 됐는데, 그러니까 밀면의 비밀이 바로 이 아주머니들한테 있다는 거죠. 자, 영화 국제시장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시작된 게 흥남철수죠. 흥남철수고 여기 이제 미군 상륙선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막 타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과정이 정말 부산의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사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제가 약간 밀떡입니다. 밀리터리 덕후인데 왜 제가 밀떡이 됐냐면 음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쟁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음식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사를 제가 딱 2분 안에 말씀을 드리면요.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발발하는데 처음에 북한이 밀려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밀려 내려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좀 밀려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죠.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다 보니까 이승만을 비롯한 그 당시 이제 정부가 어디로 옮겨옵니까? 바로 부산으로 옮겨오죠. 그래서 부산에 뭐가 생깁니까? 임시수도가. 그러니까 부산의 임시수도가 3년 동안 임시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대비하지 않고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낙동강 방어선이라 그래가지고 요것만 딱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인민군들, 북한군이 점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딱 요것만 남아가지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지리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에 숨겨진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미국과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는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버리고 이제 여기를 포기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전체에서 요만큼만 남고 나머지를 뺏기니까 이걸 다시 회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이승만 정권에게 세 곳의 지역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일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주도, 세 번째 피지, 이 세 군데를 제시합니다. 뭐냐? 임시정부, 망명정부를 세우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정부는 일본의 망명정부를 세우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메가더가 등장하는, 메가더 장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뭘 합니까?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바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끊어버립니다. 북한의 보급로와 모든 이 전선을 끊어버리면 위아래로 우리가 이제 중간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인천에서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을 수복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서울 수복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해병대가 그 중앙청에 올라가가지고 태극기를 개항하는 모습, 그게 6.25 하면 지금도 상징처럼 남아있는 사진인데, 아무튼 서울, 여기서 다시 결정을 하죠.
여기서 전쟁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한국군은 무조건 치고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치고 올라가냐면, 원래 있던 38선은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맹렬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냐? 압록강 주변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여기 압록강 주변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40일 남짓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사람이 그냥 걸어가도 40일은 좋게 걸릴 것인데, 여기를 대규모 병력이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이미 북한군의 그게 없었다는 거죠.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북진 통일을 생각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 경쟁이 벌어진 게 바로 한국군 해병대와 육군 사단들끼리 누가 먼저 백두산에다가 태극기를 꽂느냐가 경쟁이 벌어집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바로 중국군 30만 명이 이미 여기 북한 곳곳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은 정말로 대비 없이 중국군 30만 명에게 속절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통일을 앞두고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 장진호라고 여기 호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수력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호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11월 중순입니다. 1950년 11월 중순인데, 이 11월 중순에 장진호 주변에 평균 기온이 얼마냐면요, 영하 20도입니다. 밤이면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여기서 정말로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게 세계 3대 겨울 전쟁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 장진호 전투가. 그만큼 추운 곳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기서 결정을 하죠. 더 이상의 그 전투는 희생만 부를 뿐이다. 그래가지고 전원 퇴각을 결정합니다.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진호가 여기 있죠. 장진호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육로로 내려온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자. 어디서? 이 흥남에서. 그래서 흥남부두, 흥남철수가 시작이 되죠. 흥남철수 작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195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무려 10일 동안, 정확하게 10일 동안 연합군, 그러니까 한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 병력 10만 명을 배로 이동시키는 작전입니다. 이동시키는 작전인데, 여러분 그 전쟁사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군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과정에서도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지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흥남철수작전도 날짜가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12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4일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고국에서는 못 보내더라도 그래서 따뜻한 데서 보내게 해줄게. 이게 미군 사령관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흥남에서 이제 미군을 실어가지고 내려올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식을 들었던 흥남 이 함경도 지역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10만 명을 실어서 올려던 계획이, 군인 10만 명을 실으려던 계획에 민간인 10만 명까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해지다 보니까 무려 20만 명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군인들을 이동시킵니다. 여기 지금 녹색 선으로 보이는 게 전부 이제 흥남에서 실어 나른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배에다가 민간인들을 실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 민간인들을 실었으면, 군인들은 작전 지역에다가 전부 다 뿌려놓으면 되는데, 민간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갖다 놔야 될지 그게 고민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피난민들은 배를 타고 흥남에서 쭉 끝까지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내려놓느냐면, 첫 번째 부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산이 피난민들의 중심지이기는 했지만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난 10만 명 중에서 한 6만 명 정도는 부산에, 그리고 4만 명 정도는 거제도에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가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게, 거제도에는 유일하게 유난히 함경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다니시면 섬인데, 남쪽에 있는 섬인데
함경도 쪽 음식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때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때 정착한 4만 명 정도의 이 함경도 주민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주민들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부산이 아니고 태어난 곳은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러면 자, 6만 명이 온 부산에 온 이 함경도 피난민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 이제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어디라도 임시 수용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용소로 사용된 곳이 바로 이 남구 우암동 189번지 여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시면 이런 게 이제 길쭉한 스레트 지붕으로 된 집들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막사입니다. 소막사인데 이 소막사가 왜 여기가 생겼냐면 옛날에 여기가 이제 검역소 자리라고 합니다. 검역소 자리라고 하는데 검역소가 왜 검역소냐면 이때 여기서 나가는 소들을 이출소라고 합니다. 이출소라고 하는데 그건 그럴듯한 말이고 전부 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강제로 반출해가는 소들이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만주의 전쟁터에 군인들을 위해서 보내거나 일본 본토에 일본인들을 위해서 여기서 소를 전부 다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일본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강제로 뺏어가는 와중에도 얘들은 소가 혹시나 병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전염병을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를 모두 배에 싣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성된 곳이 바로 이 남구 우암동 189번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소검역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검역을 하기 위한 소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큰 대형 소막사들을 지어놓은 거죠. 그러면 일본이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 검역소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함경도 흥남철수 때 내려온 그 주민들을 여기에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6만 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기에 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고 나머지 2만 명 정도를 어디로 또 보내냐면 유일하게 이런 비슷한 공간, 그러니까 소막사가 아니라 공터가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어디냐면 당시 화장터가 있었던 부산 진구 단감동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감동에다가 또 이렇게 흥남철수 때 내려온 피난민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우암동에 내리고 그 계금이랑 단감동에 내리고 오늘날 밀면으로 유명한 동네가 전부 다 이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이 수용했던 수용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밀면이 이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쳤는데 자, 이거를 제가 아까 요 신의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온 경의선,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경부선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가 원산이라는 항구입니다. 원산이라는 항구인데 원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이 경원선이 1914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산이라는 항구는 우리 역사에서 또 왜 중요하냐면 원산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 명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집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황태 다 원산에서 말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명란젓, 창란젓 다 원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원산이 여기에 있죠. 서울은 여기지 않습니까? 서울의 보부상들이 옛날에는 철도가 없을 때니까 전부 다 항아리 하나씩을 지고 원산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항아리 가득 창란젓을 채우고 명란젓을 채우고 그 다음에 황태포는 그냥 찌개에 산더미처럼 찌개에 이렇게 쟁이듯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서울로 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서울에서 황태가 조선시대 때 팔렸던 거,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명란젓이나 창란젓이 이렇게 마포나 이런 데서 팔렸던 게 뭐냐면 전부 다 원산에서 가공된 거를 서울로 보부상들이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원산은 뭐냐면 이 명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명태가 원산을 통해서 이렇게 명태 1차 가공물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이 원산이 여기 있고 방금 제가 보였던 흥남철수했던 흥남이 여기입니다. 원산이나 흥남은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바다를 끼고 사는데 이 원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방금 첫 번째로 제가 보여준 건 이제 흥남철수는 배를 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원산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뭐 배만 타고 왔겠습니까? 난리통이니까 걸어서 이렇게 육지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 원산 사람들이, 원산 쪽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고향하고 가까운 데 터를 잡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날 강원도 속초입니다. 그래서 속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바이 마을이 있죠. 아바이 마을이. 그 아바이 마을은 뭐냐면 이 원산 지방에 살던 피난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그 집성촌이 바로 이 아바이 마을입니다. 속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남한에다가 정말로 귀한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황태채, 황태포.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면요.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황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였냐면 원산이었습니다. 원산이었는데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요. 원산과 그 속초는 그냥 지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명태는 잡혀요. 문제는 뭐냐면 명태를 말리는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명태 말리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황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북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어는 그냥 명태를 말리면 됩니다. 그럼 북어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굉장히 딱딱합니다. 황태는 어떻게 만져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로 포실포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려야 되냐면 저녁에는 얼어야 됩니다. 명태가. 그리고 아침에는 녹아야 됩니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반복을 해야만 명태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전부 빠져나갑니다. 왜? 얼면서 수분이 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녹을 때는 수분이 빠져나가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황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밤에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늘 영하 14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황태가 얼어요. 그래야만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다시 황태가 녹아요. 이 과정이 되는데 이게 원산에 살던 사람들이 원산하고 똑같은 환경을 남한에서 찾았던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한에서 이게 가능한 데가 어디냐를 막 찾아다닙니다. 무려 10년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1964년인가에 딱 한 곳을 찾아냅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날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용대리 황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그 자리가 첫 번째 황태를 말렸던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그 자리가 오늘날 뭐가 됐냐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강원도에 황태를 말릴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리는데 아마 이때 이 사람들이 원산 출신 피난민들이 포기했으면 아마 남한에서는 황태를 지금 우리가 못 먹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황태는 그래서 보십시오. 원산 사람들이 오늘날 속초에서 오늘날 북한 원산에서 먹는 회국수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JTBC에서 했던 두 도시 이야기에서 속초와 원산 두 도시를 직접 현지 취재를 해가지고 이걸 두 개를 비교했는데 사실은 저도 통일부에다가 이게 지금 원산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 방문 신청을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도 이제 이를테면 원산을 갈 수 있는데 이게 오늘날 원산의 회국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속초에서 판매되고 있는 함흥냉면입니다. 두 개는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음식입니다. 똑같은 음식입니다. 자, 어쨌거나 면을 차가운 육수에 대한 면을 말고 위에 붉은색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식혜입니다. 식혜. 명태 식혜, 가자미 식혜, 그 다음에 가오리 식혜 이런 식혜인데 대부분 원산도 마찬가지고 속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요즘은 이제 명태 식혜를 많이 옛날부터도 명태 식혜를 그렇게 많이 올려 먹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이게 그거고 제가 다시 이 지도를 다시 올려. 자, 아까 돼지국밥은 관서지방에서 내려왔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관서지방 옆에 관북지방, 그러니까 함경 남북도인데 이 관북지방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관북지방에는 산하고 바다밖에 없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관북지방에서는 그 흔한 메밀농사도 안 되는 겁니다. 메밀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북지방에서는 바다가 있으니까 수산업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농사는 뭘로 짓느냐면 이걸로 짓는. 여러분 화전농업 들어보셨죠? 화전농업. 그러니까 산 등성이를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재들이 이제 땅 속에 섞이면 그걸 땅을 개간해 가지고 산등성이에서 화전농업을 하는데 화전농업에서 대표적인 작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감자, 하나는 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심어 가지고 그 감자를 갈아서 얻는 게 바로 감자 전분입니다. 감자 전분이고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녹말이라고 하죠. 이걸 녹말이라고 합니다. 녹말이라고 하는데 이 녹말의 북한 사투리가 뭐냐면 녹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원래 북한에서 먹는 녹마국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마국수는 결국 뭐냐면 감자 전분을 가지고 뽑은 면으로 만든 국수라는 겁니다. 이게 그 한경도식 녹마국수인데 이 녹마국수가 보시면요, 북한의 평양에 가면 옥류관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워낙에 북한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이 옥류관인데, 평양에 옥류관이 있으면, 원산에는 신흥관이 있습니다. 이 신흥관은 이제 바로 굉장히 유명한 녹마국수를 판매하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서울에서 파는 함흥냉면입니다. 함흥냉면이고, 녹마국수를 원형으로 바로 만들어진 게 아까 보여줬던 구포국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밀가루가 구호물자로 오니까 이 한경도 출신 피난민들이 전분을 구할 수 없으니까, 감자 전분을 구할 수 없으니까 대신 밀을 가지고 녹마국수를 만들어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녹마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먹었고, 그게 오늘날 부산에서 이제 밀면으로. 그래서 처음에 밀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밀냉면, 경상도 냉면 이렇게 부르다가 밀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밀면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제가 아까 보여줬던 이게 우암동입니다. 우암동의 소막사.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살기 시작했고, 이게 오늘날 이제 우암동의 모습인데, 여기가 바로 오늘날 우암동의 모습입니다. 우암동의 모습이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요쪽 안쪽에 골목에 가면 이제 골목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한경도 피난민들이 이 골목에서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살아왔고, 이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집이 옛날에 원산집이라고, 이 원산 피난민들이, 그래서 여기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화 친구 만들었던 곽경택 감독하고, 그 다음에 기생충 만들었던 영화사의 대표이신 곽신혜 대표하고가 남매지간이거든요. 남매지간인데 이 두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 골목입니다. 왜냐하면 곽경택 감독, 곽신혜 대표의 부모님이 마찬가지로 흥남철수 때 내려와가지고 이 동네에 정착을 했고, 이 양반들이 다 이 골목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골목에서 이제 이 원산집은 거의 이쪽에 살던 한경도 피난민들의 일종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한경도에서 먹던 음식을 먹고 자랐는데, 이 집에서 아주 유명한 게 이게 한경도식 순대였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제 공순대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 공순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에서 나온 게 바로 네오냉면인데, 여러분 이게 네오냉면이 여기 보시면 이제 19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흥남철수를 할 당시에 그 이전에 여기 네오냉면의 창업주들은 원래 흥남 부둣가 근처에 있는 내호리에서 동춘면옥이라는 냉면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춘면옥이라는 냉면집을 하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자신들이 내호리에 살았던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내호냉면이라고 붙이고,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오늘날 부산식 밀면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요게 딱 그건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밀면은 비빔이랑 이렇게
물 밀면, 비빔 밀면, 물냉면, 비빔냉면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사실은 남한에서 다 만들어진, 한국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방식이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물과 비빔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진 보시면 제가 한 가지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냉면집 가시면요, 전부 다 주전자에 육수를 담아져 나오는 주전자에 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다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냉면은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 음식입니다. 그래서 냉면은 20년대부터 배달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서울 시내, 그다음 평양 시내에 보면 냉면 배달부들이 냉면을 몇 층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 쟁반에다가 몇 층씩 쌓아가지고 자전거로 이렇게 배달하는 장면들이, 그런 기록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왜 뚜껑을 손잡이를 없애버리냐면 이 손잡이가 높이를 다르게 만드는, 뚜껑이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뚜껑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대로 잡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 주전자의 손잡이는 없애버리는데, 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다시 또 결정적으로 없애버리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우리 철가방 아시죠? 철가방이 나오면서 철가방에 이렇게 이제 냉면 그릇을 넣어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는 그 철가방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좀 내력 있는 오래된 냉면집이나 밀면집들에 가면 여전히 그 옛날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배달을 안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손잡이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런 거 하나에도 사실은 음식의 흔적, 음식의 서사라는 것은 이런 사소한 단서들에도 다 남아 있다라는 거, 그걸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먹자골목. 왜 여러분 이거죠. 왜 한때 자갈치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곱창 소비량 1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소곱창을 자갈치 시장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단일 구역 내에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곱창 전문점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자갈치 시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은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주머님이 번철을 놓고 빈대떡을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 빈대떡 구워진 게 있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수수부꺼미,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수수부꺼미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님이 이제 여기 입고 있는 이 몸빼는 미군 모포로 만들었습니다. 미군 모포로 만들었고, 보시면 검정 고무신 신고 있는데 여기 가락지도 하나 끼고 계시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의 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이분은 아주 거칠게 원래 이 장사를 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피난 때문에 편하게 살고 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먹고 살 호구지책으로 이런 빈대떡이라도 구워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좌판들이 한국 전쟁 직후에 부산에는 이런 좌판을 하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부산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화재입니다. 화재. 여러분, 용두산 공원에 가시면요, 용두산 신이라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관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비석인데 1955년 1월 1일 날 이 비석을 세웁니다. 이 비석을 세우고 이걸 아직까지도 있는데, 이 비석의 세운 목적은 뒷면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재밌습니다. 이 비석의 뒷면은 부산 수화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난리나 불난리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요 로고가 재밌습니다. 안에는 불화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사방에는 물 숫자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을 사방에 물로써 가둬버리겠다라는 염원을 담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모양은 용두산 공원의 관광 상품으로 아마 마그네틱이나 열쇠고리로 판매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왜 이게 만들어졌냐면 1955년에 이 비석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부산은 화재로, 정말 엄청난 화재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1954년에 53년에 부산역 대화재 당시의 사진인데요. 부산은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처음에 어떡합니까? 처음에 땅을 파고 이렇게 가마니를 덮어가지고 그걸 만들죠. 집을. 그러다가 이제 뭐 판자를 구해 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판자에 비가 새니까 당시 미군들이 쓰던 이 콜타르라고 이 종이에 그 기름을 정제하고 나면 찌꺼기를 바른 걸 방수제로서 그걸 덮으면 비는 안 셉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인화성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판잣집들이 전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어느 한 집에서 불을 잘못 쓰기 시작하면 이 불은 순식간에, 그래서 부산은 1953년부터 54년, 50까지 불이 엄청난 대화재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부산역 대화재인데, 이게 부산역입니다, 여러분. 1950년,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걸 설계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역, 하나는 한국은행 본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 양반이 한국에서 만든 작품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작품이 바로 부산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53년에 부산역 대화재로 사라지고 이 훌륭한 건물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화재로. 네, 화재로 이렇게 돼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이 화재가 없었으면 아마 이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있었으면 부산의 관광 씬 자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이게 대단한 건물인데, 이게 혹시 이 건물의 그 규모와 아름다움을 지금이라도 짐작을 하시고 싶은 분은 행여 나중에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관광이 풀리면 일본에 가시면요, 오늘날의 지금도 남아있는 동경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동경역을 가보시면 동경역이 굉장히 아름답고, 동경역이 지금 확장되죠. 원래 이제 건물을 쫙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부산역은 그 동경역보다 규모도 크고 건축학적으로도 훨씬 더 이쁩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이게 화재로 확 사라져. 자, 그러니까 부산은 얼마나 화재에 민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좌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뭘 판매를 하고 먹고 사는데, 여기 국제시장도 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정말 민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로 하죠. 여기 불을 쓰는 것들을 도시에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쓰는 노점들은 전부 다 바다 근처로 보냅니다. 자갈치시장 쪽으로. 그리고 시내 쪽에서는 불을 안 쓰는 좌판만 허용합니다. 이게 화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우리 신창동 쪽에 있는 먹자골목이죠. 여긴 불 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비빔당면, 그다음에 충무김밥, 오징어 무침 이런 거 팔죠. 근데 자갈치 쪽에는 오늘날 이런 백화양곱창, 무슨 이런 곱창집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이 수산시장에 전국 최대의 곱창 전문점이 밀집하게 된 것은 바로 화재로 인해서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예전에 이제 불 쓰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오늘날 이런 장면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전쟁과 부산, 그리고 부산이 먹어왔던 음식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구포국수, 돼지국밥, 밀면, 그리고 이 먹자골목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가능하지만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거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어떤 이 삶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뭐 우리가 흔히 먹어왔던 밀면 하나, 돼지국밥 한 그릇에는 그 나름의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을 생각하실 때, 그리고 부산 음식을 드실 때는 그런 서사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혹은 뭐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 궁금증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어떨까. 그럼 훨씬 더 그 음식이 각별하게 느껴지고 맛도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또
더 많은 부산 음식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